숲 해설가와 함께한 숲과 나무 이야기. 오늘은 우정용 씨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입니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자. 벚나무. 시집간 딸이 집에 들러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할 때면 가끔 예전의 추억들이 화제에 오르곤 한다. 아빠 기억하세요? 추워 죽겠는데 연탄불이 자주 꺼지는 바람에 외투를 껴입고 잤잖아요. 번개탄 냄새는 또 얼마나 독한지. 연탄불 갈 때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됐어요. 40년 전만 해도 연탄불로 난방을 하고 석유골로에 밥을 해먹는 게 평범한 일상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고생이 고생인 줄도 모르던 시절이었다. 당시 나는 초짜 나무의사였다. 게다가 돈이 되는 적용은 하지 않고 나무 관리만 한 덕에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그나마 아내가 작은 화원을 꾸려 살림을 보탰기에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다. 돈 주고 내 옷을 사본 기억도 희미하다.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은 여름 점퍼 하나를 10년 동안 매일 입고 다녔더니 어느새 사람들에게 이름 대신 빨간 잠바 아저씨로 불릴 정도였다. 또 냉장고에는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거리는커녕 그 흔한 요구르트 하나 없었다. 딸이 군것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빠 엄마의 식성을 닮아서가 아니라 냉장고를 뒤져도 먹을 게 없어서였을지도 모른다. 아내 말로는 먹어본 적이 없으니 딸이 그 흔한 과자 맛도 모르고 큰 거란다. 하지만 우리 세 식구는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워낙 가진 것이 없으니 소소한 것들을 하나둘씩 갖춰가는 재미가 있었고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오는 보람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고 마음먹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처럼 형편없었지만 우리 세 식구가 빼놓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 1년에 한 번씩 떠나는 가족여행. 그것은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다. 사소한 기쁨들이 있다 해도 불현듯 닥치는 일상의 고단함이 왜 없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여행만큼은 거르지 않았다.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행이냐며 주위 사람들이 타박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음먹기가 어려울 뿐이지 돈이 없다고 여행을 못 가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누군가 여행은 돌아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했던가.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쩌면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돌아와서 다시 일상을 잘 살아가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선물 같은 여행을 떠나기를 몇 년, 어느 해인가 작정을 하고 세 식구가 전국 일주를 계획했다. 서울에서부터 강릉을 지나 해안선을 따라 동해안을 쭉 훑은 다음 여수와 목포 등 남해를 두루 거쳐 다시 서해안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 우리는 그 여행을 미음자 여행이라고 이름 붙였다. 눈이 펄펄 날리는 한겨울이었다. 우리는 시동도 잘 안 걸리는 오래된 중고차에 잔뜩 짐을 싣고 여행을 떠났다. 아무리 편안한 여행도 막상 다니다 보면 피곤한 법. 추운 날씨에 중고차를 끌고 떠난 여행이 쉽고 편안할 리 만무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행 내내 웃고 다녔다. 한겨울이라 개미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는 동해의 어느 백사장에서 세 식구가 모여 앉아 끓여 먹은 라면은 또 얼마나 맛이 있던지. 매해 떠나는 여행은 지치고 힘든 일상을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또 다른 여행을 꿈꾸는 설렘을 안겨다 주곤 했다. 여행으로 돈을 좀 까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좀 어떠하랴.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추억이 남았고 그로 인해 행복했으면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스스로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다.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말 못할 속사정은 하나씩 다 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한 하루는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는다. 또한 인생은 너무 길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스스로에게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뭔가를 하느라 늘 바쁘면서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더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자책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두 쓰임이 있게 마련인데 왜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인 걸까? 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 우리 곁에 매해 한 번씩 세상 그 어떤 나무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는데 온 힘을 쏟는 나무가 있다. 봄 하면 개나리, 진달래에 이어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벚나무다. 도시에 사는 가로수들 중 벚나무만큼 고단한 삶을 사는 나무가 또 있을지. 그렇지 않아도 도심의 공해 때문에 숨쉬기 힘든데 진딧물, 깍지벌레, 하늘속까지 수많은 곤충이 벚나무에 찾아든다. 바로 숲이 안에 흐르는 만난 수액 때문이다. 꽃이 피지 않는 계절의 벚나무를 보면 얼마나 시달렸는지 몸 전체가 상처투성이다. 어디 그뿐일까? 행여 가지라도 잘리면 그 가지가 좀 채 아물지 않아 회복도 더디다. 하지만 1년 내내 고단한 삶을 사는 벚나무를 매해 봄 그 지난해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 상처난 가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온몸으로 꽃으로 치장한다. 병충해와 싸우느라 만신창이가 된 몸이지만 그 누구도 상처 자국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내게는 1년에 단 한 번 찬란하게 피어나는 벚나무의 꽃이 마치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처럼 보인다. 화려한 벚나무 꽃그늘 아래 서 있으면 이만큼 고생했으니 1년에 한 번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아봐도 괜찮아 하는 벚나무의 혼잣말이 들리는 듯하다. 일시에 피어올랐다가 한꺼번에 떨어지기까지 열흘 남짓한 시간은 벚나무가 자신에게 선사하는 축제의 순간이 아닐는지. 힘든 인생을 견뎌내면서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꼭 필요하다. 그 어떤 이해 타산 없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의 천문학자 존 허셜이 말했듯 자존감이야말로 모든 미덕의 초석일진데 그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매년 4월이 오면 벚나무가 만든 꽃방석에 앉아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이왕이면 귀하고 값진 것이었으면 좋겠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말이다. 물론 아름다운 벚꽃을 눈에 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좋을 것이다. 이 땅의 아버지들, 그리고 아버지로 살아갈 누구에겐가 황칠나무, 그대 못 보았는가 공복산 가득한 황칠나무를 금빛 액
맑고 고와 반짝반짝 빛이 나네. 껍질 벗겨 즙을 받기를 옷을 받듯 하며 아름드리 나무에서 겨우 한 잔 넘칠 정도. 상자에 칠하면 검붉은색 없어지니 잘 익은 치자 물감 어찌 이와 견주겠는가. 다산 정약용이 남긴 황칠이라는 시의 일부다. 정약용이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전남 강진은 인근의 해남 완도등과 함께 황칠나무의 주산지였다.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강진에 머물며 자연을 벗삼아 살았던 그에게 황칠나무는 시로 읊어 칭송할 만큼 특별한 나무였나 보다. 그는 영롱한 금빛을 내는 황칠나무를 극찬하는 한편 그 특별함으로 인해 강대국에게 수탈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역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한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황칠나무는 우리 전통 가구의 도료로 사용했다. 황칠나무 숲에 상처를 내면 노란 진액이 나온다. 이것을 정제해 칠하는 것을 황칠이라고 하는데 그 색이 마치 금칠을 한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워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앉는 의자를 칠하는 데 쓰였다. 가구뿐 아니라 가죽이나 금속류에도 사용되었으며 2011년 공주에서 황칠을 한 삼국시대 갑옷이 발견되기도 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갑옷에 황칠을 하면 금을 입힌 양 눈이 부셔 적군의 시야를 가리는 데 한몫을 했단다. 고구려 장수와 당나라 장수가 싸우면 백발백중 고구려 장수가 이겼는데 그 비결이 황칠을 한 갑옷에 있었다나 안타깝게도 중국의 조공품으로 바쳐지는 등 하도 많이 수탈을 당하는 바람에 병자호란 이후에는 왕실에서조차 사용이 금지될 정도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황칠나무를 재배하던 농민들의 일제의 수탈을 막고자 몰래 황칠나무를 베어 없앴다는 이야기도 있다. 환란의 역사 속의 황칠나무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행히 자생목이 발견돼 지금은 남해안 일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황칠은 직접 대면해야 그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진짜 금을 입힌 것보다 훨씬 맑고 환한 빛을 발하고 가구에 칠하면 나무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과거에 그 값이 황금보다 10배 이상 비쌌다는 말이 헛소문은 아니지 싶다. 더욱이 황칠 고유의 은은한 향을 맡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어 오랫동안 그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그런데 나는 황칠의 영롱한 빛과 향기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황칠나무를 대하는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다. 황칠나무가 내주는 귀한 진액이 실은 모진 시련을 견딘 인고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황칠나무는 대개 깊은 숲속 어두운 그늘에서 자란다. 하필 자리한 곳이 척박하기 그지없는 깊은 산속이기에 황칠나무는 다양한 자부책을 마련해 살아간다. 잎의 형태가 처음에는 5갈래로 갈라졌다가 자라면서 점차 둥그러지는 것도 부족한 빛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숲에서 흐르는 황금빛 진액도 그렇다. 황칠나무의 진액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 선생이 언급한 맑고 고운 금빛 액은 재해로 가지가 부러지거나 줄기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찢긴 수피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짜내는 치료제다. 그러므로 황칠나무가 진액을 많이 내뿜는다는 건 그만큼 큰 상처와 시련을 겪었다는 의미다.
결국 우리는 황칠나무의 고통을 대가로 금보다 귀한 도료를 얻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어찌 그 앞에서 마냥 경탄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황칠나무를 대할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르곤 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아버지에게 그리 살가운 아들이 아니었다. 아버지 역시 표현이 많은 분은 아니었기에 부자지간에는 늘 왠지 모를 어색함이 흘렀다. 어머니에게는 투정도 부리고 가끔 화도 낼지언정 아버지에게는 단 한 번도 속내를 제대로 드러낸 적이 없다. 그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대개 그러했듯 아버지는 당신의 인생을 뒤로 한 채 평생 가장의 책임감을 지고 사셨다. 새벽에 집을 나서서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넓은 등은 든든한 한편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그러던 내가 한 아이 아비가 되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알았다. 아버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어린 나를 말없이 지켜보며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에 그나마 내가 엇나가지 않고 잘 클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아버지였던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아버지 노릇은 누구에게나 힘들다. 나도 딸아이를 기르면서 비로소 아이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이 앞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할 수 없었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세상 모든 아이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황치를 입고 자라는 존재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나는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다. 아니, 늘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다. 그래서 못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에서야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지 짐작해 볼 따름이다. 어쩌면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외로웠을 아버지. 왠지 황칠나무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떠오르고 참 그립다. 한때 멸종위기에 처했던 황칠나무는 뜻있는 사람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그 귀한 쓰임새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자칫 사라질 뻔했던 황칠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지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 황금빛 선물이 어떻게 우리 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묵묵히 아이를 키워낸 수많은 아버지의 노고를 기억하듯 말이다. 지금까지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낭독했습니다. 저는 쪽동백숲에서 책 읽는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